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국, 김우숙의 정치를 알려주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추석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4년차죠. 4년차 지지율과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이슈에 대한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년차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후를 갖다가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전에 갤럽이 9월 4주차까지 조사가 나왔는데 그때 그 대통령 지지가 44%였고요. 미디어 오늘이 리서치 뷰에와 같이 공동 조사를 한 게 9월 5주차가 45%. 예. 근데 여기에서는 부정 평가가 다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KBS 9월 5주차도 47%인데 부정 평가가 48.6이었으니까 조금 높았고요. 그러니까 한 몇몇 군데는 부정 평가가 높은 40대 중반이나 부정 평가는 조금 더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9월 5주차에서는 긍정평가가 51.5로 부정평가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향신문 그 조사는 50%로서 부정평가가 45%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국정수행 지지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45에서 50%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부정평가도 그보다 조금 높든지 약간 낮든지 뭐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대 대통령 4년차 이 지지도하고는 상당히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위입니다. 1위. 예를 들면 갤럽에서 쭉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1위였어요. 보니까 4년 차에서. 예. 김영삼 대통령도 4년 차에서는 34%를 유지했고요. 마지막에 한보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굉장히 5년 차에는 추락했잖아, 완전히. 제 기억은 한 자릿수로 추락했던 것 같은데 이 4년 차에는 다들 건재했네요. 노무현 대통령만 16%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45%에서 50% 박스권이라면은 역대 대통령 이게 직선제 이후의 대통령에서 제일 높은 4년차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초반보다는 떨어졌잖아요. 초반에 워낙 높았으니까 7, 80%로. 그런데 아직도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보다는 1위를 차지할 만큼 예를 들면 요 45% 내외를 차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지금 조사가 추석 민심 조사였는데요. 사실 추석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기회가 지금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고향에서 뭐 사람들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정부도 좀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큰 변동이 있으면 충격이 더 심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이건 국난이기 때문에 전시 못지않은 국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됐든 키를 잡고 있는 선장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 유지하면은 뭐 코로나 상황이 뭐 내년까지 일단 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게 급격하게 다른 변화가 있거나 지금 계속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정말 굉장히 큰 뭐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향신문 한국 리서치 조사는 10월 3일에서 4일에 그 조사된 거고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뭐 강세라 이야기할 수는 좀 없지만 어쨌든 45% 내외를 유지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좀 기억을 하지만 40% 이하 내려갔던 점이 두 번 있었어요. 예, 예. 첫 번째가 조국 사태 이후에 지난 10월이죠. 10월에 39%를 나타냈고 그리고 올 여름 부동산 문제하고 그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그 이 집 보유 논란 예. 이게 이 다주택 논란 문제 때문에 있었을 때 8월 달에 올 8월 달에 39%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39% 선이 요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것이 레임덕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 1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41%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진보 진영 전체로 보면은 심상정 받은 표가 한 48% 정도를 이 진보 진영에서 받았는데 이것의 그 마지노선을 갖다가 한 39% 그때 39% 나왔을 때 이게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랬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죠. 이게 그래서 네. 아마 그게 그대로 추락했으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가 됐을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많은 악재들은 진짜 많았잖아요. 이게 예, 많았고 그런데도 이런 지지도를 유지하는 원인이 뭐냐? 금방 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지지도 자체가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당 지지율에서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지금 전화 면접에서는 거의 20% 차이거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게 그 ARS로 보면 전부 다 10% 이내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는 ARS 조사로 한 부분은 대부분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이게 그것도 한 5% 이상 이렇게 높은데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 ARS는 이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전화 면접에 사람이 전화 걸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이 역대 이 결과로 봤을 때 상당히 민감도가 높다. 그것을 정치 고관 요청이다. 이런데 어쨌든 이 정치 흐름에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주로 ARS를 갖다가 그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제가 다른 자석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전화 면접보다는 ARS 조사를 가지고서 민심의 동향을 갖다가 하고 국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지지도를 그래도 ARS 조사에서도 뭐 지지도가 레임덕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지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지난 총선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전에는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보면은 한 이게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정도의 그거였어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보수가 한 35 내지 40 이게 그래서 그 이 진보가 이 25에서 30 이 정도로 보수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지난 이 1년에 계속 이어진 선거, 지난 대선 27대 대선과 그리고 지난 대선 2017년 대선, 17년 대선과 지방선거 또 총선에서 쭉 이렇게 이어진 걸로 봐서 상당히 정치 지형 자체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진보보다는 보수보다는 진보가 한 5% 이상 이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념으로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념 지형의 변화가 그 지지도 유지에 있어서 원인이다.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번 총선 평가도 여러 차례 이야기 나왔지만 어쨌든 코로나 방역 효과 K 방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총선에도 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민주당도 다 인정하고 하는 부분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집권 여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이렇게 총리들이 지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 효과 위기가 있을 때는 어쨌든 집권 세력이
통해서 좀 국정 안정 이걸 기대하는 그 효과가 두 번째다 이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지지층, 강관 지지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이 촛불 지지층이다, 촛불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촛불 세력은 물론 이 탄핵 찬성한 세력은 거의 80%에 준했지만 그 중에서 이 촛불을 들었던 추축 세력들이 이 중에서 이 민주화의 그 운동을 경험했던 이 40, 50대 옛날에는 20, 30, 40대가 진보편이라면은 5, 60대가 보수 세력으로서 균형을 좀 이뤘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바뀌어가지고 50대가 이제 실제로는 흔히 말하는 86세대들이 다 50대를 갖다가 그걸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50대가 40대 못지않는 이 진보 성향을 갖다가 그 나타내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40, 50대 층의 어떤 민주 세대가 강고한 지지층을 형성했다. 이야기 들 수 있고 네 번째는 이 야당복이 높다,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야당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네 번째 원인입니다. 지금 이 나름대로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바꾸고 당색도 바꾸고 이번에 당사도 새로 입주했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에서 정말 당의 혁신 쇄신을 보여주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국회 본청에서 잠깐 만났더만은 김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 겉으로 하는 뭐 이렇게 이 언론에 나오는 어떤 이미지 차원의 쇄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어떤 당 조직을 혁신 쇄신을 갖다가 뭐 밭을 갈듯이 논을 갈듯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구성원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터뷰할 때 그 개혁의 마지노선이 어디 있느냐 당의 그랬더만은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우리 SK 광고가 거기 있었잖아요.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그건 결의에 차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참 아쉽지만 아직 젊은 세대들 대해서는 70% 이상이 비호감, 국민의힘은 이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축적된 어떤 이 수구정당, 꼰대정당, 막말정당 이 부분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한 추축인 40, 50대가 강고한 지지층이라 했는데 이 층들은 선악의 구도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비호감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 야당은 나름대로 쇄신의 몸부림을 치더라도 대한정당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층도 이렇게 야당으로 가지 못하고 또 대한 세력으로서 야당이 있고 야당 지도자가 있어야 그 지지도도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이 네 번째는 야당복이 맞는 것이 지지율의 유지의 그 원인이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야당복은 뭐 예전에도 야당복이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도 야당복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이제 국감이 시작되는데 이게 야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국감은. 그래서 저는 뭐 어찌됐든 균형이 중요한 거니까 야당에서 이번 국감에서 좀 활약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야당이 선전하는 게 이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부 항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능력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 코로나 빼놓고는 대부분 부정평가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정평가가 많은데 결과치는 50%의 지지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모든 게 코로나가 모든 요인을 빨아들여 가지고 희석화 시켜 가지고 결국 본질을 좀 흐려놓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특히 그런 거는 지금 그 핵심 지지층들은 뭐 양쪽이 똑같아요. 문제는 젊은 층들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40%대가 무너졌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둘 다 청년층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을 때거든요. 첫 번째는 공정 문제였고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도 청년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 보면은 이 조사에서도 우리 사회 공정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공정과 정의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평가가 59%가 나왔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은 도덕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고 이거는 그 국정 전반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능력과 도덕성이라고 하지만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불신을 주기 때문인데 그러면 운영이 되지 않아요. 정책 자체가 신뢰를 주지는 못하고 결국은 헛돌게 되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면서 또 도덕성에 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맞물려 가는데 결국은 지금 도덕성, 공정성에 대한 실망은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실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천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갖다가 이 국정 운영의 그 세부 항목의 평가에서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뭐 여전히 제일 그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높았던 게 부동산 대책. 뭐 부동산 대책은 말하자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거는 뭐 이 총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부동산 대책의 그 결과는 뭐 이 어느 쪽에서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고 또 어느 그 통계로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도 한 내년 초쯤 되면은 이게 대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공정성 평가가 이 상당히 좀 낮아요. 이게 그 두 번째로 이 59%가 부정적이었어요. 세 번째가 장관과 청와대 참모나 고위공직자 인사가 54%. 요 세 가지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좀 전에 말한 부동산 대책은 정권 안보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부동산이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이게 다들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노무현 버전 2다 이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그 다음에 공정성 평가라는 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나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이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 뭐 그 이전부터 불공정 사회라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뭐 헬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헬 조선이란 말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우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부 다 뭔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공정해졌다가 35%, 뭐 별 차이 없다가 30%, 불공정해졌다가 2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의 세 가지가 별 차이 없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눈에 띄는 것이 그 공정 항목 중에서도 보면은 부의 분배가 65%로 이 부정적인 게 높고 법 집행 71%가 부정적인 평가였고요. 이게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관계 65%가 이게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평균 59%보다 다 높은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그 차기 이 정권에서도 저는 이 공정성에 대한 뭔가 국민들한테 그 솔루션을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이 정부도 좀 전에 말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가치는 계속 끝까지 갖고 가야 될 가치다라는 부분들을 믿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아는 대로 대통령에서 인사는 만사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인사로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무부처인 장관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참모들 인사인 청와대 인사를 통해서
인사로서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코드 인사를 많았다. 코드 인사라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당연하다 봐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대통령의 어떤 국정 과제를 함께하고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적재적소의 어떤 능력이 있는 인사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철학과 그 국정 과제를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베스트가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이 국정 이 정책과 실행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이 좋은 의도도 간절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가장 적재적소의 최고의 능력자이냐 이게 그건 전제는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 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대통령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인사를 하고 저는 그게 바로 국민과의 소통하는 그거라 봐요. 네. 뭐 이 대목에서 소통은 뭐 상당히 점수는 좋으신데 이 문 대통령이 우리가 다 아는 게 이 대선 토론회 때 이전에 대선 주자였을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국민들과 언론들과 이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 횟수가 제일 적어요. 그러나 상당히 아쉽다.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선택할 때 이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최고 능력자다. 라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물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건데 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항상 국민을 믿고 촛불을 믿고 나선다면은 저는 야당도 흔히 말하는 야당의 협치도 그 과정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해봤자 지금 1년 몇 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잔여 임기 동안 국민이 바랬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본연의 어떤 그 모습을 갖다가 되찾아서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가감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인사와 그리고 정책에서도 가장 최고의 인재들로서 이 여러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을 갖다가 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국정 운영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 서울시장 선거 같아요. 이게 부산시장은 뭐 지금 벌써 좀 한쪽으로 축이 기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울시장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총선에서 특히 압도했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조짐이 좀 안 좋아.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은 특히 서울에서 이 평균에 비해서 다 낮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서울시장 선거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기 이렇게 정권 재창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사실 올해까지가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올해 일정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50% 지지도인데 서울시는 훨씬 낮잖아요. 게다가 역전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건 결과로 나타나면은 민심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서울시장은 거의 소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면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부터 기류가 확 바뀌었듯이 서울시장은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국정의 평가다라고 보고 이제는 연말 그 연초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인사가 그야말로 만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부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되고 이런 상황이 연초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는 순간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을 해가지고 국정을 좀 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지 그 나라도 불행해지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이 마지막까지 좀 힘을 가지고 유지해야지 이 국난에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국정 기조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시장 이 재보선에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 민주당이 그 재보선을 갖다가 이렇게 초래했기 때문에 초래하더라도 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어떤 그 범죄라고 합니까? 사건에 책임이 있어가지고 재보선을 야기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그 민주당 그게 당헌에 있어요. 네. 이게 있는데 당헌 당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서울시장 선거는 이거는 정권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민심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저는 당의 차원을 떠나서 민심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걸 물어봤더만은 이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후보를 내고 선거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50%고 후보 내서는 안 되는 게 34%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78% 후보 내야 된다. 뭐 전당원 투표로서 알아보겠다는 뭐 전당원 투표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90% 정도 찬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높아요. 10% 정도는 그 후보를 내고 선거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저는 아마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어떤 간에 뭐 적절한 시점에서 이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저는 그 부분을 전당원 투표라든지 당원들의 어떤 그거를 갖고 국민들과 어떤 그런 컨센서스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피해 갈 수도 안다고 피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건 좀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많죠. 후보 내지 마라. 자기들 당헌 당규 있는 대로 책임을 져라 이런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사건도 현재 이 서가시는 바람에 그 기소 중지가 아니 공소 취하가 된 거죠. 이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결론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민심의 어떤 선택, 국민의 판단을 갖다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양당이 그리고 다른 세력들이 후보를 내서 이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선택받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게 뭐 그 사실은 그런 거는 피해가는 거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 정치 공세에는 삿바싸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내면 좋겠지만 뭐 낸다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4년차 지지율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저는 우리 정치의 성공,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으로 계기됐기 때문에 그 야당도 함께 국정 운영에서는 동반자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